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빠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현실은 한시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세, 과태료,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 잘 치르고 서류는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걸 놓치면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많습니다. 상속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겨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직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상속세, 부동산, 계좌, 휴대폰, 세금 신고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절차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사망 소식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순간 누구나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많지 않지만 절차를 미루면 이후 단계가 전부 지연됩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으면 계좌 정지, 상속재산 확인, 모든 행정 절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퍼도 신고는 빠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서 반드시 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사망시간, 장소, 원인이 기록되어 있으며 모든 상속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 필수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는 반드시 복사본을 여러 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두 동결됩니다.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후에는 상속인들의 공동동의 없이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같은 급한 비용을 인출하려면 사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례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부조금으로 받은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례 비용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분 장지비, 즉 납골당이나 봉안당 비용도 500만 원까지 별도 인정됩니다. 이 역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망 직후 반드시 해야 할 기본 절차입니다.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확보, 장례비 영수증 보관, 계좌 동결인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가 대신 찾아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재산을 파악하려면 은행부터 보험, 부동산까지 직접 다 돌아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인이 헤매지 않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는 이 서비스를 함께 안내해줍니다. 신청 후에는 평균 일주일에서 20일 정도 안에 조회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에는 사망자의 예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느 금융사에 조회가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잔액 내역과 상세계좌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문서로 출력도 가능하고 은행별, 보험사별 내역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몰랐던 계약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부동산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나중에 처음 안 가족들도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보험이나 세금 체납 여부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에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즉 빚까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었는지도 나타납니다. 이 정보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더 많다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휴대폰은 쉽게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휴대폰은 채무관계나 거래처 연락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장 기본 요금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를 통해 받을 돈이 남아있는 거래처나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지인 중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에게 부고를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이나 문자 기록도 나중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뿐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 확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걸 통해 상속인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더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가장 큰 실수, 계좌 내역 안 챙긴다.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이라 하면 그냥 부동산이나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주 다르게 접근합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과거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특히 최근 10년치입니다. 국세청은 20년 동안 어떤 돈이 오갔는지를 전부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주고받은 내역을 다 조사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욱 민감하게 봅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생활비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됐다면 그걸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상속세 신고할 때 뒤늦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계좌로 수천만 원씩 몇 차례 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로 의심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없이 주고받으면 가산세가 붙고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와 더해져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반드시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거래가 있었던 은행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하세요.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계좌는 지금은 해지되어 폐쇄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계좌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해지된 계좌까지 모두 조회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자료가 누락되면 세무조사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속인의 계좌 내역입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자의 계좌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상속인 이외의 자, 예를 들어 사위, 며느리, 손주가 있다면 그들의 계좌 내역은 5년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증여세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는 받은 적 없다고 해도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으면 그건 증여로 간주됩니다. 물론 생활비나 일시적 지원이라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이 있다거나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그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했던 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안에 1억 원을 증여했고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총 11억 원을 상속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냈던 증여세는 빼주지만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총액이 커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 돈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 계좌 10년치, 상속인 계좌 5년치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한 전략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무조건 재산을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게 재산만이 아니라 빚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속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빚에 대한 책임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한정 승인은 다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재산을 받았고 채무가 2억 원이면 1억 원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빚을 물려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안심상속 서비스와 계좌 내역 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속인이 많을 때입니다. 자녀가 3명이고 그중 2명은 상속을 포기했는데 1명이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한정 승인을 한 1명이 모든 재산과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기한 사람들은 그 절차에 다시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서로 상의하여 누가 한정 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가족 간 다툼 때문에 모두 상속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권은 아래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포기하면 손주에게 넘어가고 손주도 포기하면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전체가 끝도 없는 상속 포기 행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고인의 먼 친척에게까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심플한 전략은 상속인이 2명이라면 1명은 한정 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명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도 포함하여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안 후 빠르게 가족들과 상의하고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때도 이 계좌에서 출금하면 공동관리된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다음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감정평가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상속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부동산 상속 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는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공시지가나 공동주택 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법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는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실제로 거래된 유사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 위치의 아파트가 상속일 전 2개월에 10억 원에 팔렸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기에 거래된 유사 매물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부동산을 조사하여 시장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이 곧 시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인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실제 시장 가치는 9억 원으로 나왔다면 이 9억 원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감정평가에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속세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입니다. 감정평가는 반드시 이인의 감정평가사에게 받아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 감정으로 간주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부동산이 복잡할수록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 과수원,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은 비교 가능한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사매매살의 가액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낮아질 수 있지만 미래에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8억 원으로 상속받았고 향후 12억 원에 매도하게 되면 그 차익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상속 당시 금액을 더 높게 설정했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단기 세금 절감 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시뮬레이션해보고 어떤 감정가가 유리한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 2년 이상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가를 최대한 낮춰 상속세를 줄이고 향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해 추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받을 사람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는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자산 분배, 세금 부담, 미래 계획까지 모든 걸 고려한 전략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고와 납부, 취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감정평가까지 마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신고와 납부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가산세가 붙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 불성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진 신고하더라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인 간 협조입니다. 상속인 간 의견이 갈려 갈등이 있더라도 신고 시점에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신고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체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납부 역시 각자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공동계좌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해서 관리하면 모두의 동의 없이 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첫 해에는 전체 세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선납해야 하고 이후 나머지를 나눠냅니다. 이자를 내긴 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재산 매각 없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가 약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받을 경우 최대 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받을지를 정하는 것도 취득세 절세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협의와 세금 계산이 끝난 후 등기를 마치면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갖고 있었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루어지지만 사망자는 예외로 당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간 협약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끼리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세무당국에 제출할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감정, 돈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잦기 때문에 전문가의 체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할 점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부재는 누구에게나 큰 슬픔을 안겨주지만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가족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신고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빠르게 신청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장례비 영수증과 계좌 내역은 꼼꼼하게 챙겨서 상속세 신고 시 누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 간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공동계좌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상속이 많을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 양도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 상속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모두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상속세나 절차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씩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몰라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고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보시면 더 많은 준비와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거나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